대부분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또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실험 이외에도 계산화학이라고 하는 툴을 활용해서 실험의 효율을 굉장히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험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계산화학적인 방법만으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물질들을 스크리닝 해내는데 이런 계산화학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계산화학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한 장, 첫 장에 사실은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밑에 이 부분이 촉매입니다. 그러니까 촉매는 우리가 어떤 화학 반응에 있어서 화학 반응이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물질이 촉매죠. 이 촉매가 있고 위에 어떤 화학 물질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화학 물질과 촉매가 서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화학 물질이 촉매와 반응할 때 어떤 반응 경로를 따라가느냐, 이 반응 경로를 알게 되면 우리가 실험이라든지 또는 그 화학물의 분해 정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물질을 찾는데, 탐구하는데 이런 정보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에 화합물이 하나 올라가져 있는데 서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여기 보시게 되면 노란색 있죠. 여기서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화학물질일 수도 있고, 또 환경공학적 측면에서는 오염물질도 화학물질이죠. 화학물질들이 분해되는 단계를, 메커니즘을 알 수 있습니다. 노란색 이게 염소인데 염소가 이렇게 하나씩 떨어집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전체의 원소의 구성은 동일한데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다 다르지요. 모든 화학 반응은 에너지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원자 단위의 반응 경로를 알므로써, 여기 보시게 되면 TS라는 것은 전이 상태입니다. 즉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로 정의를 합니다. 활성화 에너지의 정보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데, 활성화 에너지 정보를 찾아내면 그 활성화 에너지 정보로서 촉매가 얼마만큼 효율성이 좋다, 또는 새로운 촉매를 발견하고자 할 때 이런 활성화 에너지, 반응 제한 단계의 활성화 에너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새로운 물질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계산화학 툴을 활용하게 되면 실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모델링은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화학 반응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시스템 내에서 그 시스템의 토탈 에너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토탈 에너지라는 것은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는 내부 에너지, 연력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부 에너지, 운동 에너지, 또 위치 에너지, 그런 모든 에너지들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스케일에 따라서 이런 매크로 스케일한 것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쪽으로 갈수록 시간적으로 그리고 스케일적으로 굉장히 작아집니다. 즉 가장 작은 요 단위 중에서 요 에비니쇼라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요 에비니쇼 단계는 보시게 되면 요 옹스트롬, 즉 원자의 거리가 옹스트롬 거리입니다. 굉장히 작은 영역의 모델링 중에서 DFT라고 하는 모델링 툴이 있습니다. 오늘은 DFT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DFT 내용은 양자역학에 기초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이론을 오늘 전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DFT라고 하는 툴을 활용해서 촉매 분야에서, 그리고 화학공학 분야에서, 또는 환경공학 분야에서, 여러 화학 분야에서 쓰일 수 있다는 것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에비니쇼 또는 first principles, 여러분들 논문을 보시거나 할 때 이런 에비니쇼라든지 이런 first principle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DFT의 모델링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새로운 물질을 찾아낼 때 화학공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소재공학적으로 찾아낼 때 실험을 통해서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한적이죠. 엄청나게 많은 물질, 미지의 물질의 모든 종류를 다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계산화학적 툴을, 시뮬레이션 툴을 활용하게 된다면 실험과 함께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낼 뿐만 아니라 요 계산화학 단독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반응 메커니즘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DFT 이런 뒤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먼저 이 DFT를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파워풀하게 쓸 수 있는 연구 분야가 첫 번째는 이런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겁니다. 메커니즘을 왜 연구하냐면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는지 알아야지 그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물질을 찾아내는 데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원자 단위에서의 화학 반응은 실험적으로도 측정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가능할 수도 있죠. 이런 부분들을 DFT라는 툴을 활용해서 양자역학 툴을 활용해서 굉장히 우리가 잘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펀더멘탈한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면 그 메커니즘을 탁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러한 메커니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물질 굉장히 많은 조합들을 스크리닝 하는데 굉장히 파워풀하게 이런 DFT 툴이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연료전지 그리고 이 연료전지 기술을 활용할 때 계산화학 툴을 쓰는데 이러한 DFT가 어떤 건지 대략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 기술을 향상시키는 실제 제가 최근에 했던 연구들 그리고 기존에 했던 연구들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연료전지를 향상시키는 DFT 연구 그리고 또한 환경오염 물질을 분해하기 위한 이런 양자역학적 연구들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1회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렇게 3번, 4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신재생 에너지에서 간단하게 인트로덕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화석 연료의 짧은 운명, 그러나 경이로운 시대 이렇게 제목을 멋지게 누가 지었습니다. 화석 연료가 17세기, 18세기, 19세기 굉장히 많이 쓰였죠. 굉장히 경이로운 시대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런 경이로운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아주 옛날에는 태양과 이런 바이오매스 즉 아주 옛날에 공룡들이 많이 살았죠. 공룡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거를 석유를 쓰고 있죠. 그런 화석연료를 쓰고 있죠. 그래서 그런 화석연료 시대가 1800년대 그런 물질의 번영과 인구 증가를 가져왔죠. 그렇지만 이런 화석연료 때문에 다 아시는 것처럼 환경과학적 문제, 대기오염 문제, 또 전 세계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토가 다시 태양으로. 자, 다시 태양으로 돌아와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오염 없이 활용할 수 있고 또 뭐 이런 바이오매스를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간접적인 태양열, 태양광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합성어입니다. 새로운 에너지의 영역 분야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 수소에너지.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이런 태양열, 또 태양광, 그리고 바이오매스, 풍력. 태양광은 전자효과에 의해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태양열은 열에 의해서 우리 펌프를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새로운 에너지, 오염을 생산하지 않는 새로운 에너지 분야 중에 하나인 연료전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런 재미있게 만화로 간략하게 소개해 놓은 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시게 되면 에너지 크라이시스, 에너지 위기라는 내용들을 많이 듣죠. 블랙아웃 2003년, 핵에 의한 이런 오염들, 또 이런 화석연료에 대한 오염들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블랙아웃은 2003년도 일어났는데 제가 요걸 블랙아웃을 완전히 기억하는 이유가 이날이 8월 14일이었습니다. 8월 14일 2003년 이거 왜 아냐면 제가 미국에 박사학위를 받으러 유학을 간 날이 8월 14일이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내린 그날이 딱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우리나라에서 잘 감지를 못했지만 여기 지금 미시간 여기 있는 요 한 주가 우리나라보다 더 큽니다. 그 나라가 우리나라 한반도만 할 거예요. 굉장히 넓은 지역에 미국의 거의 한 3분의 1 굉장히 넓은 지역 동부 지역이 모든 전력이 다 끊겼어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딱 도착한 게 마지막이었고 제 뒤로 오는 비행기들은 다 비행기들이 오지를 못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항에서 이틀씩 자고 막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날이 굉장히 완전 암흑 같은 그런 날이었는데 그날을 기억을 잘 하죠, 제가. 이런 하여튼 에너지 위기가 있는데 이 에너지 위기의 대안으로 연료전지가 그중 하나로 신에너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연료전지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잘 아시는 분도 더 많으시겠지만 배터리일까요? 배터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연료전지는 수소와 그리고 수소와 산소의 화학적 연료죠. 화학적 케미칼을 우리가 전환을 시켜서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수소하고 산소를 불에 태워서 전기를 발생하는 게 아니라 수소하고 산소를 산화환원이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태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오염물이 발생하지 않고 수소하고 산소를 깨끗하게 반응을 시켜서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에너지 생산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문용어로 말씀드리면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한계점이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벌써 굉장히 상용화가 많이 되었겠죠. 문제는 이 수소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소만 깨끗하게 잘 얻어낼 수가 있다면 굉장히 파워풀한 툴이 되겠죠. 근데 수소 에너지를 아직까지 잘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연료전지 기술은 굉장히 좋은 기술이고 깨끗한 기술임에도 아직까지 굉장히 상업화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우리가 작년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국가 사업으로 수소 에너지화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현대차에서도 향후 미래 타겟이 되는 차를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로 선택을 하고 국가 차원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런 연료전지 기술이 나온 것은 우주 산업 분야에서 그때 맨 처음 나왔죠. 우주 산업 분야일 때 그 우주선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제한된 공간 내에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또 그리고 발생되는 오염물도 없어야 됐기 때문에 그때 처음 나온 게 이런 연료전지 기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은 일단 우리가 이 수소를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연료전지 기술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촉매를 개발하고 해서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소 생산하는 방법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부생수소 그리고 천연 가스 개질 그리고 물 전기분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 부생수소는 산업 공정 중에 나오는 수소 혼합가스, 그러니까 수소 외에 다른 가스들이 막 혼합되어 있는데 그 수소를 우리가 잘 분리해내서 씁니다. 두 번째는 천연가스 개질은 천연가스를 고온과 고압의 수증기로 분해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물을 전기 분해하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가는 자동차 얘기 한번 아주 옛날에 어릴 때 많이 들었죠. 정말 물로도 자동차가 갑니다. 현재도 물을 전기분해해서 자동차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뭡니까? 경제성이죠. 물을 분해해서 자동차를 움직일 수가 있는데 물을 분해하면 H2O에서 H가 나오죠. 수소가 나오죠. 수소를 가지고 연료전지 장치를 돌리고 그렇게 해서 전기를 생산해내고 차를 구동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경제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 하는 큰 수소 연구들 중에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수전에 물을 굉장히 저렴하게 분해해서 그때 나오는 수소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 기술들도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또 굉장히 효율성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토픽 중에 이런 토픽이 있습니다. 물을 분해한다는 것은 물은 굉장히 안정한 화합물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분해하려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니면 정말 뛰어난 촉매가 있든지. 그래서
우리가 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뭐 지열, 그런데 굉장히 우리 그 일상생활 환경에서 외곽에 있는 그런 재생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그 재생에너지가 바람이 불거나 뭐 파도가 치거나 할 때 에너지가 끊임없이 생산이 되죠. 그 끊임없이 생산되는 100%의 에너지 전기 중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낭비하는 에너지가 많다는 거죠. 생산되는 에너지를 바로바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배터리 기술을 만들어서 배터리를 그 외곽 지역에 그런 풍력이라든지 지열 발전소 있는데 배터리로 에너지를 축전했다가 다시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또 그러한 잉여 에너지, 재생 에너지로부터 생산되는 우리가 허비하게 되는 잉여 에너지를 활용해서 이런 물 분해를 하자는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생에너지에서 우리가 낭비하게 되는 에너지를 활용해서 물을 분해하고 거기로부터 수소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수소를 또 가져와서 활용하면 되겠죠. 또 그때 필요한 기술들이 수소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저장하는 기술, 그런 것들이 다 에너지에 관계된 연구들로 되어 있습니다. 트레디셔널한 석탄 공정과 파워플랜트와 그리고 연료전지의 차이를 보는 거죠. 가장 큰 차이점은 화석연료로부터 생기는 이런 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퓨얼셀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가정이라든지 뭐 아파트 단지라든지 곳곳에 이러한 설비가 필요한 곳에 바로바로 작게 만들어서 활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연료전지 기술 자체는 오염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오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연료전지 시스템만 보면 오염이 없지만 연료전지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수소가 필요하죠. 수소도 필요하고 뭐 산소야 뭐 우리 공기 중에 많이 타지만 특히 수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부생수소라든지 천연가스 개질이라든지 그런 에너지를 그러니까 수소로 만들어낼 때 오염 공정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환경 오염을 평가할 때는 연료전지 기술이라고 하면 사실은 연료전지만 딱 바라봤을 때는 오염이 전혀 없지만 연료전지를 구동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모든 환경들, 그걸 우리가 전주기적 환경평가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 평가를 했을 때는 연료전지에서도 많은 오염이 발생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경제성을 전주기적으로 평가해서 경제성을 또 따지고 또 계산하는 그런 학문 분야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료전지 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료전지는 우리가 산화와 환원 반응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산화와 환원,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는 굉장히 잘 아셨죠? 그렇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산화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이고 환원은 전자를 받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든 한 물질은 전자를 주려고 하고 또 한 물질은 전자를 받아오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가진 두 물질이 만나게 되면 이제 전자가 한쪽에서 한쪽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산화와 환원 반응은 절대로 자기 혼자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개의 물질이 합했을 때 산화 환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용어 정의는 나트륨 같은 경우는 산화가 되죠. 옥시데이션, 전자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플로린 같은 경우는 reduced 되죠. 전자를 받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산화 반응이라고 하고, 요거는 환원 반응이라고 하고, 그 산화되는 반응, 그 물질을 우리가 환원제라고 얘기하고, 또 환원되는 반응을 물질을 산화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용어 정의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이 테이블을 보시면 우리 산화 환원 반응할 때는 항상 이 반쪽 반응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반쪽 반응이라는 것은 half cell reaction인데 다른 말로 레독스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자, 레독스 테이블이 쭉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테이블을 이해하실 때 보시게 되면 밑으로 갈수록 강력한 산화제, 다른 말로 하면 산화제라는 것은 전자를 잘 뺏어오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전자를. 그 환원제는 반대겠죠. 전자를 잘 받는 물질이죠. 즉, 요 밑에 있을수록 전자를 잘 받아들이고 요 위에 있을수록 전자를 잘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잘 받는 물질과 전자를 잘 주는 물질이 서로 합해지면 그때 전자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으로 갈수록 더 강한 산화제, 위로 갈수록 더 강한 환원제, 그 사이에서 더 많은 전기가 생산될 수가 있죠. 이 탭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볼트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름하냐면 표준 상태에서 환원 전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원 전위, reduction potential이라고 합니다. 스탠다드 상태에서 스탠다드는 25도씨 1기압이죠. 원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스탠다드 상태는 우리가 뭐 물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1atm이 아니라 1바입니다. 1바. 근데 우리가 환경적 측면이라든지 여러 활용한 데이터들 측면에서는 1atm을 통용적으로 많이 씁니다. 자, 이런 테이블을 기억하시고 가운데 보시면 또 이게 있습니다. 0이 있죠. 여기 있는 볼트는 우리가 전위라고 하죠. 전위는 여러분들 어떤 위치에서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의 위치적 에너지입니다. 자, 그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저 무한대 저 땅 밑에 저 무한대 어떤 지점으로부터 여기까지 전자 한 개를 전하를 가진 물질을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일의 양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어떤 A라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전위와 B라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전위가 있으면 각각의 절대값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A와 B의 상대적인 전위 차를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요 상대적인 전위차라는 것은 기준점이 있어야겠죠. 그 기준점이 수소가 전자를 받을 때 그때의 전자를 받는 친화도를 0볼트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 오른쪽 부분은 우리가 reduction potential, 환원 전위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는 얼마나 전자와 상호작용을 잘 하는가 하는 지표입니다. 즉, 요 값이 플러스로 갈수록 전자 친화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전자 친화도가 크다는 거는 전자를 잘 뺏어온다는 거죠. 상대방으로부터. 그리고 요거는 다 수소에 대한 상대적인 값이다. 즉, 수소가 전자와 얼마만큼 친하느냐의 척도가 있겠죠. 그게 기준이 되고 그게 제로라는 거예요. 수소보다 수소가 가지는 전자의 친화도보다 작으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수소가 가지는 전자 친화도보다 크면 요 밑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건 방금 설명했죠. 표준 상태. 자, 우리가 이 테이블 이 밑부분에는 산화제, 강한 산화제라고 했죠. 지금 여러분들 대학원생 학과가 다 다르지만 환경공학과 학생분들도 계시죠. 자, 환경공학과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산화제, 즉 오염물질을 깨부술 때 어떤 산화제를 많이 씁니까? 염소를 많이 쓰죠. 염소. 우리가 수돗물 안에도 수돗물을 깨끗하게 정수 처리를 하고 맨 마지막에 염소를 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남아있을 오염물질 또는 정수한 그 수돗물을 각 가정으로 보내는 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 특히 미생물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 거를 깨부수기 위해서 염소를 잔류 염소량을 일정하게 투입을 합니다. 수돗물에. 염소는 보시게 되면 여기 있죠. 지금 여기 염소 있고 여기 산소 있죠. 염소는 굉장히 강합니다. 1.36V입니다. 즉 전자를 굉장히 잘 당겨온다는 거예요. 어떤 유기물이든 뭐 유기물은 미생물도 포함하겠죠. 미생물이 있으면 그 미생물로부터 전자를 뺏어옴으로써 그 미생물은 분해되는 거죠. 와해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자를 밖으로 빼내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전자를 받아야 되죠. 전자를 제공해주는 사람도 있고 전자를 받는 물질도 있어야지 그 산화 환원 반응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를 잘 받는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산소랑 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는 우리 대기 중에 많이 있죠. 우리가 활성산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산소가 있으면 우리가 몸에 호흡을 하고 좋지만 또 우리 세포의 관점에서는 노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물론 자연에서 이 산소가 물에 들어감으로써 자연적으로 이런 살균이라든지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자연 정화 기능도 있죠. 그래서 이런 강력한 산화제 중에 하나가 산소와 염소라는 것. 그래서 이 테이블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화학, 방금 말씀드렸던 산화와 환원의 관점에서 연료전지를 보시면, 자, 이렇습니다. 연료전지의
화학적 연료는 뭐라고 했죠? 수소랑 산소입니다. 두 개입니다. 자, 그럼 수소가 한쪽에 들어가게 되면 맨 처음에 수소는 이런 에노드라고 하는 요거는 산화 전극인데, 산화 전극이라는 것은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산화 반응이라는 것은 전자가 빠져나가는 반응이죠. 처음에는 수소 분자였는데 분자가 촉매로부터 H+랑 전자로 분해가 됩니다. 전자가 빠져나왔죠. 그래서 여기는 산화 전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일렉트로라이트 절해질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H+가 이렇게 반대편 극으로 흘러가게 되고, 전자는 도선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도선을 따라서 흘러가면 그 전자가 흐르면 전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전자가 발생했으면 발생한 전자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항상 한쪽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 반드시 반대쪽에서는 환원 반응이 발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 환원 물질은 산소죠. 산소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전자가 오면 냉큼 산소랑 그 다음에 산소가 오면 H+ 이온이랑 전자를 냉큼 받아서 이런 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산소가 환원되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소가 산화되고 산소가 환원될 때 그 두 개의 전위차, 전자를 잘 주고받는 그 성질을 나타내는 그 전위차가 발생되는 거고, 그 전위차만큼 전류가 생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학 반응을 쭉 다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화학 반응을 쭉 다 적으면 보는 것처럼 왼쪽 산화 전극에는 수소가 전자를 방출하고, 환원 전극에서는 산소가 전자를 받아서 물로 되는, 그래서 결국 이거죠. H2랑 그 다음에 산소가 만나서 물이 발생되는 이런 반응이 전기화학적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어떠한 오염도 생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은 이런 장치를 만들려면 환경화학적의 전주기적 평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촉매를 만들든지 또 전구를 만들든지 전선을 만들든지 뭐 탱크를 만들든지 다 만드는 그 자체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그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코 오염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연료전지의 보급 현황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호텔이나 학교, 기숙사 많이 보급되고 있고, 이런 에너지 단지 이런 것들이 전국에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경기 그린 에너지 단지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큰 단지 내에 이런 시설들이 존재를 하고, 또 그리고 각 가정, 그리고 조그만 학교 뭐 그런 데도 이런 전기와 열을 많이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연료전지 안정성, 수소로 쓰기 때문에, 수소로 쓰면 여러분들 흔히 떠오르는 게 수소폭탄이죠. 수소폭탄을 싣고 다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은 그러니까 무조건 100% 확신은 사실 없는 거죠. 어디서나. 그렇지만 굉장히 다른 물질에 비해서 안정하고, 우리가 수소가 생성되자마자 수소가 막 그냥 혼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수소는 수소 탱크에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 있고, 수소가 나오자마자 산소와 결합하기 때문에 이런 그 잉여 수소에 의해서 뭐 화재로 폭발한다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그런 안정성이 높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매연 같은 것들도 나오지 않고, 또 분산 발전용 같은 경우 2.5메가와트, 이때는 한 5,500가구를 할 수가 있고, 또 300kW급 같은 경우는 한 630가구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료전지 자동차가 사실은 만약에 보급화되어서 우리 생활에 돌아다니게 된다면 움직이는 공기청정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매연을 만들어내지 않고, 또 역발상으로 그 자동차의 그 필터 시스템을 만들어서, 물론 개인이 자기 돈 들어서 잘 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뭐 정책적인 그런 면을 쓴다면 자동차에 공기를 정화시키는 그런 물질을, 그 필터를 달고 그런 차가 돌아다닌다면 매연이라든지 공기질도 정화시키면서 또 매연도 발생하지 않고 또 좋겠죠. 그 움직이는 진공청소기 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좋겠죠. 자, 연료전지 활용은 뭐 전기 당연하게 나오고, 또 전기에서 열이 나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화학 반응이 있으면 화학 반응이 A와 B가 반응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발열 반응 들어봤죠. 그래서 산소와 수소가 만나서 물이 발생되죠. 그 반응은 발열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이 일어날 때 외부로 열을 방출한다는 겁니다. 모든 화학 반응은 흡열 반응 또는 발열 반응이 있습니다. 두 개의 물질이 화학 반응에서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이 0.5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에너지의 관점에서는 1과 1이 만나서 더 안정한 에너지로 바뀌면서 그 갭만큼의 에너지, 즉 열이 밖으로 방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 반응은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그 열을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열을 활용하면 난방에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가져온 자료는 포스코 에너지에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시면 조금 더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료전지 기술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고 이런 연료전지 기술에서는 중요한 게 촉매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촉매는 백금이거든요. 백금은 굉장히 좋은 촉매인데 금이잖아요. 백금이잖아요. 비쌉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백금을 대체할 수 있는 값싼 촉매를 찾는 것, 새로운 물질을 찾는 것, 그런 연구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구 중에 실험도 있고 또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계산화학이라고 하는 양자역학 툴을 활용해서 그러한 촉매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산화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우리가 이 클래시컬 메카닉, 우리 고전역학에서는 어떻습니까? 역학 메카닉스라는 것은 움직임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근데 여기서는 클래시컬 메카닉스의 이런 우리가 뉴턴 역학에 따라서 만들어진 모든 역학적인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런 개념들이 미시의 세계, 전자의 세계에서는 해당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전역학을 대신할 수 있는 고전역학의 기초로 해서 새로운 역학을 만들어내는 게 양자역학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물리학에서는 그 양자역학이 현대물리학의 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야구공 같은 경우 이런 야구공 같은 경우 야구공을 던졌을 때 야구공은 직선 운동을 하죠. 그리고 파도, 그 웨이브 같은 경우 또는 파장 같은 경우, 소리 같은 경우는 이런 웨이브 형태를 가지죠.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입자와 파동은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다른 특성이라는 거예요. 입자와 파동은. 그런데 그 입자라는 게 전자의 크기만큼 굉장히 작아지게 되면, 즉 미시적 입자로 바뀌게 되면 전자 또는 광자는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죠. 그런 물질들은 이런 입자와 그리고 파동의 두 가지 성질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걸 처음에 사람들이 부인을 하다가 부인할 수 없는 실험 결과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미지의 양자 세계에서의 미지 입자는 입자의 성질과 그리고 파동의 성질을 둘 다 가진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파동이라고 하면 파동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이런 보강 또는 상쇄, 간섭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간섭이라는 것은 파동이 만나게 되면 파동이 이렇게 만나는 파동이 있으면 이런 파동과 이런 파동이 그러니까 즉 올라가는 파동과 내려오는 파동이 같으면 더 증폭되죠. 그리고 반대로 올라가는 파동이 있는 반면에 어떤 파동은 내려오고 올라가면 이 두 개의 파동이 합해지면 어떻습니까? 양과 음이 합해지면 캔슬되어서 없어지죠. 요즘 여러분들 이어폰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노이즈 캔슬링 있죠. 노이즈 캔슬링이 이런 거죠. 외부에서 들려오는 그 소음들도 다 파장이죠. 소리가 다 파장이에요. 파장을 감지를 해서 그 파장에 반대되는 파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노이즈를 캔슬링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노이즈 캔슬링 효과입니다. 그래서 파동의 특징은 이런 확실한 간섭 현상을 가지는데 그게 이런 실험 결과에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걸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실험 결과를 애니메이션화 시킨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웨이브 파티클인데 먼저 입자를 보세요. 여기가 입자총입니다. 뭐 야구공이라 생각해도 되고 입자, 눈에 보이는 큰 입자를 발사를 하잖아요. 발사를 하게 되면 여기 작은 슬릿이 있습니다. 슬릿. 그 슬릿 구멍이 있으면 공이 맞고 튕겨서 여기 구멍을 통과한 공만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서 감지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걸 계속 감지를 합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을 쏘게 되면 여기 뭐 엣지, 모서리에 맞으면 공이 맞고 이렇게 휘겠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굉장히 산발적으로 이런 검출이 된다는 겁니다. 입자는. 근데 웨이브는 어떠냐면 웨이브. 방금은 입자의 특성입니다. 웨이브는 파형이기 때문에 파형이 여기에 조그마한 구멍을 통과하게 되면 여기 조그마한 구멍을 통과하는 파형은 또 새로운 파형을 만들어내고 여기도 파형을 만들어냅니다. 즉 여기와 여기가 새로운 파형이 만들어지는데 그 파형들이 만나게 되면 여기 보세요. 만나게 되면 이거 움푹 파인 데 있죠. 움푹 파인 데는 양의 파형과 음의 파형이 만나가지고 상쇄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더 커졌죠. 커진 부분은 양과 양이 만나고 음과 음이 만나서 더 증폭되었다는 거예요. 즉 감쇄와 증폭 이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는 게 웨이브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브 같은 경우는 방금 본 것처럼 웨이브를 우리가 실험을 하면 그걸 우리가 감지판에다가 나타내면 이런 줄무늬의 파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입자와 파형은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거시 세계에서 방금 봤던 입자와 그리고 파형은 거시 세계에서 이런 확실한 모형을 가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파형과 그리고 입자는. 그런데 퀀텀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미시 입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라든지 광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참 희한합니다. 자, 이때는 퀀텀 오브젝트를 쏘게 되는데 이때는 퀀텀 오브젝트라는 것은 전자총이 있습니다. 전자총은 여러분들 상상 잘 안 되겠지만 전자 한 개 있죠. 전자 한 개를 총처럼 탕 쏠 수가 있어요. 전자도 질량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질량이 작지만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전자 한 개를 총으로 탕 쏘면 전자 한 개가 날아가요. 이게 지금 이거 전자가 지금 뭐 전자가 여러 개 모인 게 아니고 전자가 한 개가 날아가는 거예요. 한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를 한 개 쏘았기 때문에 전자 한 개가 감지가 됩니다. 이렇게. 또 전자 한 개 더 쏩니다. 두 번째 전자를 쏘아요. 두 번째 전자 쏘았으니까 들어가겠죠. 이 전자를 수백 개, 수천 개를 전자를 쏘옵니다. 이제부터. 기관총처럼 전자를 막 쏘는 거예요. 한 개씩. 그러면 실험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너무 신기하죠? 이게 아까 어디서 봤습니까? 웨이브의 파형을 만났죠. 희한한 거는 아까 웨이브는 보세요. 웨이브는 전체를 다 날아가면서 웨이브가 두 개의 구멍을 통과하면서 두 개가 만났죠. 근데 이거는 전자를 한 개 쏘았어요. 한 개. 딸랑 전자를 한 개 쏘았는데 한 개가 날아가가지고 이런 무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전자 한 개가 가게 되면 전자 한 개가 여기에도 통과하고 여기에도 통과하고 동시에 통과한다는 거예요. 중첩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개가 가는데 이쪽으로 통과할 확률이 50%, 이쪽에 통과할 확률이 50%로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 물리학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실험 결과가 해석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퀀텀 오브젝트라는 것은 너무너무 신기한 이런 현상을 가집니다.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한번 더 이게 주소로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또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식으로 만들어냅니다. 식으로. 고전역학에서는 나오지 않은 그런 고전역학으로 아무리 풀어도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이런 슈레딩거 방식을 풀어가지고
아까 앞에서 봤던 그런 희한한 현상들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낸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수학적으로 표현해서 지금 우리가 그 수학식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퀀텀 메카닉스입니다. 클래시컬 메카닉스가 아니라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전자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학문이 퀀텀 메카닉스, 양자역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자역학을 알면 이런 뭐 원자 구조를 알 수 있고, 그리고 키네틱스, 분자가 화학 반응이 얼마큼 빨리 일어나는지, 연력학적으로 얼마만큼 잘 일어나는지, 그리고 분광학, 요거는 빛이 어떤 파장을 흡수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통해서 다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활용한다는 것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DFT는 아까 전에 전자를 한 개를 발사하는데 전자가 50% 확률로 통과한다라고 했죠. 지금 우리가 해석하는 거는 일렉트론의 density로 해석을 하고, density라는 건 밀도입니다. 밀도고 그 밀도가 확률론적으로 분포한다는 게 양자역학의 기초가 됩니다. DFT의 방법에서는 전자 밀도 있으면, 전자가 만약에 이렇게 6개가 있으면 전자와 전자 사이의 인터랙션은 굉장히 많겠죠. 이게 전자가 6개뿐만 아니라 어떤 화학물질에는 전자가 수천 개, 수만 개 들어 있을 수가 있죠. 분자 크기에 따라서 그 인터랙션들을 다 계산을 통해서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인터랙션을 나타내는 어떤 밀도가 있습니다. 전자의 밀도라는 함수가 있는데 밀도를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찾아내는 그 방법이 DFT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Density Functional Theory라고 하는데, 밀도를 가지고 전자가 어디에 얼마만큼 뭉쳐 있는지 그 밀도를 가지고 에너지를 찾아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은 요거는 파동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런 아까 파동이 있죠. 전자도 파동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파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파동의 특성을 우리가 알면 E는 그 시스템의 에너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툴이 DFT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 이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파동 모양이 나옵니다. 파동 모양이 최종적으로 파동 방정식으로 도출이 되는데, 근데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이제 이 식을 만들어내고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식을 해석을 못한다는 거예요. 파동 방정식을 찾아내는데 해석을 못했는데 지금 뭐 보우라든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결론을 냈냐면, 파동 방정식이 나오면 이거를 우리가 제곱을 해보자. 제곱을 하면 양음이 다 뭐로 바뀝니까? 이게 지금 여기 빨간색 그래프 있죠? 다 양과 음이 뭐로 바뀝니까? 이게 다 이렇게 다 양으로 바뀌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우리가 파동 함수적으로 우리가 psi라고 합니다. psi라고 하는데, psi를 제곱했을 때 나오는 그 함수를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로 정의를 하자. 그렇게 정의를 하니까 실험 결과하고 매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슈레딩거가 만든 이런 파동 방정식으로부터 나온 파동 함수가 있으면 이 파동 함수를 제곱을 해서 그 제곱된 그 값을 확률의 진폭, 즉 전자가 있으면, 전자 한 개가 있으면 전자가 여기 있을 확률, 여기 있을 확률을 따져가지고 전자 한 개가 여기에 뭐 80%의 확률로 존재를 하고 여기에는 20% 공간상으로 그렇게 존재한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이 확률론적인 해석은 아인슈타인도 양자역학을 창안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또 아인슈타인도 광전 효과라고 하는 그 입자의 성질을 밝혀내는 특성으로서 또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이 죽으면서도 확률, 방금 말씀드린 그 확률에 대한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죠. 주사위 놀이가 확률이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 뒤로, 아인슈타인 뒤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현대 물리학은 확률로 해석을 해야지 모든 양자역학적 실험이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전자총 쏘는 거 있죠? 전자가 한 개가 날아가지만 한 개가 그 작은 구멍을 동시에 통과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근데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석하신다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 보면 요거는 뭐냐면 솔베이 회의라고 합니다. 27년에 열린 솔베이 회의인데 이때 양자역학이 만들어지고 이 사람이 방금 말씀드린 슈레딩거입니다. 슈레딩거. 젊은 슈레딩거죠. 여기 아인슈타인이 있고 굉장히 열띤 토론을 벌였죠.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들어내고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싸우고 난리를 치면서 뭐 여러 가지 사고 실험, 슈레딩거 고양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 뭐 그렇게 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많습니다. 피카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슈레딩거도 있고 또 파울리 베타울리 있죠. 뭐 하이젠베르그. 더 놀라운 거는 그 흑백 사진을 칼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신기하죠. 27년도에 있는 이 사진을 해가지고 이렇게 칼라로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이게 더 신기하죠. 그렇습니다. 시간이 원래는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네요. 그래서 일단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그 두 번째 강의에서 조금 짧게 실제로 어떤 계산화학을 통해서 이런 촉매 연구를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